제가 윤상우입니다. 올해 45,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죠. 아내 은정이와 결혼한 지 15년, 첫째 준호가 8살, 둘째 예린이가 5살입니다.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던 것 같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었어요. 예린이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근처 소아과에 갔던 날이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환절기 감기일 거라고. 그런데 담당 의사 선생님이 혈액 검사를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염증 수치를 확인해 보겠다면서요. 저는 당연히 그러시라고 했습니다. 아이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은정이도 괜찮다고 했고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예린이는 제 무릎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어 보였거든요. 열도 많이 나지 않았고요. 그냥 코만 조금 막혔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시더니 표정이 이상해지시는 거예요. 뭔가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잠깐만 기다려달라시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더라고요. 저는 뭔가 심각한 병이라도 있나 싶어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혈액 검사는 정상인데 혈액형이 B형으로 나왔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혹시 부모님 혈액형을 아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와 은정이 모두 A형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 표정이 더 굳어지시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다는 듯이요. 부모가 모두 A형인데 아이가 B형일 수는 없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진료실 안공기가 싸해졌어요. 은정이가 갑자기 침묵했고요.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어색해 하시면서 혹시 병원에서 검사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을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은정이가 그제야 말하더라고요. 아마 병원에서 틀렸을 거라고 다시 검사해달라고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긴장한 것 같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실수일 거라고. 의사 선생님이 재검을 해주시기로 했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라고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혹시나 해서 첫째 아드님 혈액형도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하시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예린이가 떠들썩하게 얘기했을 텐데 그날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요. 은정이도 말이 없었어요. 창밖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났어요. 준호는 분명히 A형이었어요. 출산할 때 확인했었거든요. 그런데 예린이는 B형이라니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병원 실수일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기 싫었거든요. 그날 밤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의사 선생님 말씀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A형끼리는 B형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신 말이요. 정말 그런 건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은정이가 잠든 후 조용히 거실로 나가서 인터넷을 켰어요. 혈액형 유전에 대해 검색해봤거든요. 멘델의 법칙이라는 걸 찾았어요. A형과 A형 사이에서는 절대 B형이 나올 수 없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병원 실수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이 지났어요. 재검사 날이 다가올수록 불안해졌어요. 은정이는 평소와 별다르지 않게 지내는 것 같았는데 저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예린이를 볼 때마다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 아이가 맞나 싶은 거죠. 재검사 날이 왔어요. 이번에는 준호도 함께 데려갔어요. 형제의 혈액형을 모두 확인해보자고 은정이에게 말했거든요. 은정이는 별로 내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지만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결과는 똑같았어요. 예린이는 B형, 준호는 A형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보통 병원에서 신생아를 받고 나왔거나 아니면 다른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친자 검사를 권하시더라고요. 요즘은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확실히 하는 게 좋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은정이가 펄쩍 뛰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그런 검사는 필요 없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 반응이 더 의심스러웠어요. 왜 그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정이에게 물어봤어요. 친자 검사 한번 해보자고요. 확실히 하면 서로 마음이 편할 거라고 했더니 화를 내더라고요.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느냐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 반응을 보니 더욱 의심이 들었어요. 만약 정말 제 아이라면 당당하게 검사를 받아도 될 텐데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은정이와 큰 싸움을 했어요. 제가 친자 검사를 고집했거든요. 확실히 하자고, 그래야 의심 없이 살 수 있다고 했어요. 은정이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런 검사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혼자서라도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은정이가 반대한다고 해서 계속 의심하면서 살 수는 없었거든요. 진실이 뭔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설사 그 진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 해도요. 그 다음 주 어느 날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개인적인 일이 있다고 했거든요. 사실 친자 검사를 받으러 가는 거였어요. 인터넷으로 미리 찾아본 유전자 검사 기관이 있었거든요. 강남에 있는 검사기관이었어요. 전화로 문의했을 때 개인 확인용 검사는 간단하다고 하더라고요. 구강 상피세포만 채취하면 된다고, 일주일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고 했어요. 검사기관에 도착했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이런 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동시에 진실을 알고 싶기도 했거든요. 접수를 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이 앉아 있더라고요.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아마 저와 비슷한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로 눈만 마주쳤을 뿐 대화는 하지 않았지만 뭔가 공감대가 느껴졌어요. 검사 자체는 정말 간단했어요. 면봉으로 예린이와 제 입안을 가볍게 긁어서 검체를 채취하는 게 전부였거든요. 예린이한테는 그냥 건강검사라고 말했어요. 아이가 의심할 이유는 없었으니까요. 검사 담당자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친자 확률이 99.9% 이상이면 친자로 인정된다고. 만약 3개 이상의 유전자에서 불일치가 나타나면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긴장됐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전화로 통보해준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 출근해서 일은 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거든요. 은정이도 제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예린이를 볼 때마다 죄책감이 들었어요. 아빠가 이런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채로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정말 내 아이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동료들이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런 일을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 있겠어요. 혼자서 견뎌야 하는 일이었어요. 결과 통보 날이 다가왔어요. 검사기관에서 전화가 올 거라고 했는데 그날 하루 종일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어요. 매번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검사 담당자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온몸이 떨렸어요. 결과를 듣기 전까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 희망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검사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99.9% 확실하다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인되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5년 동안 내 딸이라고 생각했던 예린이가 정말 내 아이가 아니라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지 믿기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과거를 되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예린이를 임신했을 때를 말이죠. 그때가 언제였는지 계산해봤어요. 예린이가 지금 5살이니까 임신한 건 거의 6년 전이었어요. 그즈음 은정이가 대학교 동창회에 자주 나갔던 기억이 났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고 하면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이제 와서 곤히 의심스러웠어요. 특히 기억나는 게 있었어요. 은정이가 임신 발표를 했던 날이었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소식을 전해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어색했던 것 같아요.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그리고 임신 기간 중에도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산부인과 검진에 혼자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준호 때는 항상 함께 갔었는데 예린이 때는 달랐어요. 그때는 둘째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돌아가서 은정이를 봤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평범하게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5년 동안 나를 속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바로 따지지는 않았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개인 확인용 검사 결과만으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공식적인 검사가 필요했어요. 그날 밤 예린이가 아빠라고 부르며 안기는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정말 내 딸처럼 사랑했는데 이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잖아요. 은정이의 과거를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어요. 휴대폰이나 컴퓨터에 남아있는 기록들을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누가 예린이의 친아버지인지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동안 은정이 몰래 여러 가지를 조사했어요. 임신 시기와 맞는 시점에 누구와 만났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이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요. 은정이 대학교 동창 중에 김민수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임신 시기 즈음에 자주 연락했던 기록이 남아있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예린이와 묘하게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 비슷했거든요. 그 남자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은정이의 대학교 같은 과 동창이었더라고요. 지금은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기혼자였어요. 그것도 아이가 2이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은정이 SNS를 뒤져보니까 동창회 사진들이 나왔어요. 그 남자와 은정이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찍은 단체 사진도 있었지만 둘이서만 찍은 사진도 여러 장 있었어요. 사진 속 은정이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설레는 듯한 표정이었거든요. 그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도 이상했어요. 단순한 동창 사이의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휴대폰 통화 기록도 확인해봤어요. 예린이 임신 전후로 그 남자와 통화한 기록이 상당히 많았어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 긴 통화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모르고 넘어갔었는데 이제는 의심스러웠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메시지 기록이었어요.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는 몇 개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어요.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내용이나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들이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남자가 보낸 건데 은정이 임신 소식을 듣고 축하한다면서도 뭔가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과 관련이 있다는 듯한 뉘앙스였거든요. 이제 확신이 섰어요. 예린이의 친아버지는 그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은정이와 불륜 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예린이가 태어난 거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실한 증거는 필요했어요. 추측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은정이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혼자서 끙끙 앓고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따지기 전에 좀 더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도 알아봐야 했고요. 만약 정말 불륜이 사실이라면 이혼도 고려해야 했거든요. 변호사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가족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상담을 받고 나니까 상황이 더 복잡하다는 걸 알았어요. 친자 관계를 부정하려면 공식적인 친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것도 알게 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압박감이 들었어요. 빨리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은정이와 직접 대화를 나누고 진실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할지 정해야 했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드디어 은정이와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에 간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집안에는 저희 둘만 있었거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은정이에게 앉아보라고 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면서요. 은정이 표정이 굳어지더라고요. 제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친자 검사 결과를 꺼내서 보여줬어요. 예린이가 제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를 말이죠. 그 순간 은정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인했어요. 그런 검사는 틀릴 수도 있다고,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김민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표정이 되었어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김민수와 불륜 관계였다고, 예린이가 그 사람 아이라고 털어놓더라고요. 은정이 말로는 처음에는 단순한 동창 모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점점 가까워졌고 결국 선을 넘고 말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와의 관계가 좀 소원했었거든요. 그게 핑계는 될 수 없지만요. 김민수도 기혼자였는데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서로 위로하는 관계였다가 감정이 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동안 만났는데 그 사이에 임신을 한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은정이도 예린이가 제 아이가 아닐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의심했었다고 해요. 하지만 김민수와 관계를 끊고 평범한 가정을 유지하고 싶어서 모른 척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민수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은정이가 임신 사실을 알린 후에 연락을 끊었다고 해요. 그 사람도 가정이 있으니까 책임지기 어렵다고 했다는 거예요.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왜 그때 진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은정이가 무서웠다고 하더라고요. 가정이 깨질까봐, 준호까지 아빠를 잃을까봐 두려웠다고 해요. 그래서 혼자 감추고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5년 동안 나를 속이고 살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매일 함께 살면서 어떻게 그런 거대한 거짓말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가짜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정이가 용서해달라고 빌었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다고,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거든요. 어떻게 다시 믿고 살 수 있겠어요. 그날 저녁 아이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마음이 복잡했어요. 준호는 여전히 제 아들이지만 예린이는 이제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와 다시 만나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상담받았거든요. 생각보다 복잡한 과정이었어요. 우선 공식적인 친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확인용 검사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법원에 친생부인 소송을 제기해서 강제로 검사를 받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변호사가 설명해 주기로는 친자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에는 2가지가 있다고 해요.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가 있는데 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효였어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해요. 저는 이제야 확실히 알았으니까 2년의 시간이 있는 거죠. 하지만 서둘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송과 함께 이혼도 진행하기로 했어요. 불륜이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되니까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에서 유리할 거라고 했어요. 김민수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문제는 예린이었어요. 법적으로는 친자 관계를 부정할 수 있지만 그동안 키워온 정이 있잖아요. 양육비도 문제였어요. 지금까지 들인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김민수가 지급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사람도 인정해야 하거든요. 만약 그 사람이 부인하면 또 다른 친자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해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어요. 소송 2건을 동시에 진행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돈을 아낄 수는 없었거든요. 제대로 대응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어요. 친생부인의 소와 이혼 청구의 소를 함께 냈거든요. 서류를 제출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은정이도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법정에서 만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15년을 함께 산 부부가 법정에서 다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김민수에게도 연락을 취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말이죠. 처음에는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친자 검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나중에 인정하더라고요. 역시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법원에서 공식 친자 검사 명령이 내려왔어요. 은정이와 예린이 그리고 저까지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요. 검사 결과가 나오면 모든 게 확실해질 거예요. 이제 마지막 확인만 남은 상황이었어요. 법원에서의 공식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역시 예상대로였어요. 예린이는 제 친자가 아니었고 김민수의 친자일 가능성이 99.9%였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법정에서 은정이와 마주했을 때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1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남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은정이도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이 모든 상황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혼 판결이 나왔어요.
불륜이 명백한 사유였기 때문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서 제가 유리했어요. 준호의 양육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고요. 예린이는 은정이가 키우기로 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건 준호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일이었어요. 8살 아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정말 고민됐거든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상처받지 않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준호가 물어보더라고요. 예린이는 정말 동생이 아니냐고요. 그래서 복잡한 어른들의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지만 그동안 함께 지낸 정은 진짜라고 말해줬어요.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요. 예린이와의 마지막 만남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이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왜 아빠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지 계속 물어봤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알았으니까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거짓 위에 쌓인 삶보다는 진실 위에서 사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말이에요. 김민수로부터는 그동안의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전액은 아니었지만 상당 부분을 보상받았거든요. 그 돈으로 준호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기반을 마련했어요. 준호와 단둘이 사는 생활이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점점 적응해 나갔어요. 아이도 아빠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난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 진실을 알아낸 게 잘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계속 모르고 살았다면 더 큰 고통을 겪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기 마련이니까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가정이 깨지고 아이들이 상처받는 걸 보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거짓 위에 세워진 행복보다는 진실 위에 아픔이 낫다고 생각해요. 혈액형 검사라는 작은 발견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국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의심이 든다면 용기를 내서 확인해 보세요. 진실을 아는 게 고통스럽더라도 거짓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